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네덜란드 CL&D의 조형실 대표입니다. 오늘 한인 석학과의 대화 세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도전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먼저 세 분의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현장에 계신 참가자분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에 전체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강연은 시카고 대학에 계신 김영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기입니다. 오늘 이 세션이 중고 대학생을 위한 세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고 대학생이 아닌 분들도 계신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열심히 배우고 싶은 욕망,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내 길을 찾아왔는지 잠시 말씀드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언 이런 거는 각자마다 자기 찾아가는 길이 자기가 원하는 길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런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물리학을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분야는 입자물리 실험인데 제가 잠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찾아온 길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입자 가속기라는 아주 거대한 그런 기구를 또 검출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그런 검출기, 그것도 아주 거대해요. 그래서 수천 명의 그 입자물리 학자들과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산업체가 같이 합동해서 여러 나라에서 거의 40여 개국 나라에서 같이 하는 그런 국제 공동 단체인데요. 그리고 이런 기재들이 워낙 아주 거대하고 그렇다는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거,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거, 그리고 유럽에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세 군데를 다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나의 길을 찾아간 항상 그렇게 왔고 지금도 제 길이 앞으로 어떤 거를 할 건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제 자신을 조금 더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선택의 그 요지가 생겼을 때 제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는 항상 그래서 배우고 알아가는 게 제 삶입니다. 제가 하는 그 입자물리의 그 목적은 우리 만물을 만드는 가장 작은 알맹이는 뭔지. 그래서 만물은 여러분이나 여기 모든 것들 그리고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의 어떤 물체들을 만드는 가장 기본 알맹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그들의 성질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기본 입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는 힘이라고 부르죠. 자연의 4가지 힘. 어떻게 해서 우리를 다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주의 초와 현재와 미래가 또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듯이 가장 기본 알맹이 입자 그러면은 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100년 전까지는 원자가 가장 작은 알맹이 기본 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다시 원자는 핵과 전자로 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양성자 중성자는 다시 업콕과 다운콕이라는 입자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제 우리가 다 알아냈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기본 알맹이 작은 것은 업콕, 다운콕, 전자인데 그 크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전자가 약 나노미터. 여러분 나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작은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이 알맹이들은
나노미터보다 더 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감은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알맹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그 성질을 이해하느냐? 그런 거는 이제 특별한 아주 성능이 좋은 슈퍼 현미경 같은 게 있으면 작은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입자 가속기고요. 그래서 입자 가속기는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수십 킬로 정도 밑으로 그 지하로 만든 그런 가속 주로 초전도체 전자석과 가속관을 이어서 만들어졌고, 그런 걸로 해서 뭐 그 많은 양성자 같은 거, 이건 양성자는 수소에 그 전자를 하나 띄면은 수소의 핵이 양성자고, 그런 거를 뭐 1000억 개 이렇게 모여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99.99999% 정도로 가고, 아니면 전자도 그런 식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그렇게 해서 뭐 양성자를 충돌하든지 또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를 충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입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속기를 해서 빔에 에너지를 많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 빔의 파장이 작아져서 그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또 이런 가속기들은 특히 이제 충돌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이 빅뱅이라고 하면 이게 우주의 시작인데, 그 빅뱅은 약 140억 년 전에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원자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아주 고에너지로 있다가 이게 팽창되면서 점점 식어서 지금은 아주 차가운 그런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가속기를 써서 특히 충돌 가속기를 쓰면은 우주 나이가 10의 마이너스 11성초, 그래서 약 1000억 분의 1초까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과학과 기술로서 더 좋은 가속기가 만들어지면 그보다 더 어린 나이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기 얼음 그 꽃들이 아주 복잡하죠. 우리 현재의 그런 만물이 모든 우주가 복잡하게 이렇게 형체되어 있듯이, 그런 것도 이제 열을 주면은 우리는 전부 이제 물로 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약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업콕 다운콕 전자가 우리를 다 만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만물을 사실 우리가 우주 마이너스 11성 11 마이너스 11성 조금씩 갔을 때 보니까 다른 기본 입자들도 많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현재 우주를 만들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담았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본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지난 60년간 발견된 기본 입자들인데 모두 가속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검출된 입자들입니다. 여기 그 원의 면적은 제가 기본 입자의 질량에 비례하게 만들어 놨는데, 요 위에 노란 거 보면 저게 수소 원자의 질량이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지 대충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탑콕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보다 한 175배 더 크고, 중성 미자 같은 거는 전자보다 약 100만 배 더 작은 그런 입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본 입자들을 성질을 잘 이해해서 연구를 해서 만든 게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이론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현상을 직접 계산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휘소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이 표준 이론을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하셨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1977년 만 41세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공을 하셨고, 여기 C라고 보이는 게 참콕을 의미하는데, 고입자는 우리가 발견하기도 전에 이분이 이미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발견이 됐었고, 이분이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는 페르미 입자 가속기, 아마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거기 이론부의 부소장으로 계셨고 저희 시카고 대학도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런 표준 이론이 설명을 여러 가지 아주 잘하는데, 또 그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를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탑콕이 왜 전자보다 100만 배 더 무거운지,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설명이 안 되고,
그 우주 초기에 있다고 생각되는 많은 반입자들이, 반물질들이 지금 현 우주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데 왜 그런지, 왜라는 거는 설명을 못해서 아무튼 이런 거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보여드렸던 이 우주의 그 히스토리, 역사에서 현재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이 갤럭시들이 특히 이제 도는 그런 갤럭시의 그 속도를 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질량과는 설명이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의 질량에 의해서 이 속도가 더 커진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걸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중력으로서는 간접적으로 알았지만, 그래서 모르니까 암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다 찾아내는 게 과제고, 그리고 우주가 팽창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좀 천천히 팽창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그 최근에서는 다 가속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고, 그렇다는 거는 뭐가 속도가 가속됐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그렇게 했을 거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 암흑 에너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것도 이제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하는 일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 라이프를 그냥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경상군, 제가 태어날 때는 하양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결혼식이 1950년대예요. 그래서 6형제 중에 아들이 있고 딸이 5이고 제가 넷째 딸인데, 저는 제가 과학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개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셨고, 뭐 딸 아들 구별 없이, 또 넷째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아예 신경을 못 써요. 그랬다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참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서, 농촌에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좋아했던 거는 산수, 그리고 뭐 무용, 노래 이런 거를 많이 즐겼었고, 과학에 조금 제가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알게 된 거는 지방 시골 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경상북도에 과학 경시가 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끔씩 여러 가지 뭐 물리, 화학, 지질학, 뭐 생물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쳐줘서 그때 배운 그게 참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과학에 제가 조금 알게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구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근데 과학은 조금 그래도 잊어먹고, 그래서 항상 산수,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학을 관심이 있었고, 다른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또 다시 대학원 유학 와서 고려대에서 제가 학사 석사를 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수학과를 가겠다 그랬는데 뭐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물리도 처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리 강의도 듣고 여러 동료들, 친구들, 선배들과 얘기를 하니까 물리가 재밌을 것 같아서 물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는 그러면은 뭐 기업을 갈까, 뭐 우리가 정해야 되니까 앞으로 갈 길을. 그래서 나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되니까 벌써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토플이나 GRE 이런 걸 봐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아직 그런 것도 준비뿐만 아니라 시험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석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를 하면서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강산 교수님인데, 제가 워낙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 중에서도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입자 물리 이론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분이 강산 교수님이 아까 전에 제가 소개드린 이휘소 박사님의 첫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휘소 박사님의 손녀, 이런 연구나 이런 학계로 보면은 손녀가 뻘이 됩니다. 그리고 86년에 로체스터 대학으로 동부에 유학을 갔고, 거기서 이제 우리 교수님 스티븐 올스 지도교수를 만나서 그분이 또 입자물리 실험을,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론보다 더 재밌어서 일단 실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박사 과정에서 실험은 제가 얘기했죠. 3개의 가속기가 있는데 입자 물리를 위해서는 하나가 이제 일본에 있었고 그게 한 약 3km 정도의 그 가속기고 여기에 약 한 60명의 입자 물리 학자들이 같이 이제 연구하는 지금으로 보면 아주 작은 그런 연구 단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버클리로 국립연구소에 포스닥을 됐고 그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버클리 대학의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는 제가 페르밀랩 시카고의 근처에 있는 그 양성자 반양성자의 충돌기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이제 훨씬 컸어요. 둘레가 6km 정도 되고 이 실험 단체도 한 600명, 700명 정도 되는 20국가에서 온 그래서 엄청 큰 실험이었고 그리고 2003년에 제가 시카고로 왔습니다. 와서 그리고 이 같은 실험을 했었는데 2004년에 그 공동 리더로서 당선이 되고 선거를 해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팀장으로서 2년 정도 했고 바로 이 2년 텀이 끝나기 전에 제가 그 페르밀랩 부소장을 하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그 국립연구소 미국에서는 되게 커요 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한 2,000명, 뭐 그 과학자, 기술자, 엔지니어 다 합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학교에서 교수님들, 학생들 와서 이런 가속기를 가지고 입자물을 실험하시는 분이 한 2,3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꼭 한 마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어린이집도 거기 있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작은 이벤트도 하고 거기는 또 이제 들소들 길러요. 처음부터 페르밀랩이 시작 때부터 들소는 여러분이 막 비몰아치는 눈보라치는 이제 비몰아치는 게 아니라 눈보라치는 거에 막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 프론티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페르밀랩의 입자물리의 프론티어라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이제 벌수를 기르고 지금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선이라고 유럽의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이거는 27km 정도는 원주고 한 그 지하 100m 정도에 있습니다.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 가속관이나 전자석이 전부 초전대처럼 만들어져 있는 아주 거대한 가속기고 여기는 실험 같은 거대한 이 검출기 만들고 계획하고 또 계속 데이터 분석하는 게 약 한 3,000명 정도 되고 40국에서 와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속기 물리도 새로 한 10년 전부터 해서 아주 다른 그 재미있는 그 연구를 또 시작해서 그 입자 물리하고 가속기 물리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하나 경험은 제가 시카고 대학 물리과의 학과장을 6년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 학생들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학교에 의한 그런 경험도 또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해온 게 이렇게 아주 큰 단체의 국제 공동 협력인데 그래서 뼈저리게 느낀 거는 좋은 항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그 해결책을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와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아주 토론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솔루션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좋은 사이언스나 기술 이런 것도 빨리 가려면은 저는 다양성, 표현성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느낀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 연구 제가 이제 해온 길은 항상 제 생각은 좋은 문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해답을 찾는 것이 과학이고 답을 모르고 시작하죠. 그리고 저 자신은 어떤 식이었냐면 호기심에 많이 이끌려갔고 driven by curiosity고 조그만 문제들이지만 왜냐하면 큰 거를 뭐 나중엔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출기를 만들 때도 그 조그만 단계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부딪혀요.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하는 과정 자체도 즐거움을 느끼고 이 뭐 연구는 또 특히 우리 분야는 아주 오래 가요. 그래서 마라톤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오래오래 해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아주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물론 그런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지만 결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쉽게 frustration 안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저 한국에서 이번에 배웠는데 제 조카들한테 중꺾마 이런 게 중요한 것은 꺾어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참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 항상 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한번 개념 같은 것도 한번 이해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더 깊게 이해가 가고, 그런 것들이 항상 저한테는 많은 반복,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념들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이해가 잘 된 것 같고, 독창력 중요하죠. 이런 것도 저는 자꾸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가 태어나서 딱 독창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많은 것이 그 후에 자기의 연습으로 많이 노력해서 잘 될 수 있고, 모르는 것에도 좀 두려움을 버리고 가는 그런,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시야를 넓히면서 많은 분들과 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걸 소통하는 방법도 약간 사실적으로 아니스트하게 하는 그런 방법, 다양성 평등은 제가 이미 말씀드려서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대학 김용기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와 더불어 살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길고 무한한 우주를 빗대어 속도를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니, 우리 인간은 또 이 큰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기울이는 노력에 따라 김영기 교수님과 같이 또 다른 여러분들과 같이 스스로 빛나고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 듀크 대학교에 계시는 김정상 교수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김정상 교수님은 오늘의 이 행사를 위해 당초에 예정하신 일정을 조정하셨다고까지 합니다. 감사의 말씀으로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상이라고 합니다. 김영기 교수님 그 과학을 연구하는 자세, 그다음에 그 좋은 그 경험에 의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제 그 얘기가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비슷한 결론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기초 과학을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공학과, 그다음에 저는 그 새로운 그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기초과학에 바탕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혁명으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컬한 예도 많이 들여다봤고, 또 지금 또 그런 애를 좀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여기 계신 학생들처럼 굉장히 옛날에 그 이 좌석에서 이렇게 그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그 꼰대 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덧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서 제가 이쪽의 입장에 서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뭐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았고, 잘 된 것보다는 잘 안 된 일이 훨씬 많았거든요. 인생이 그 원래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많이 그 경험했던 아픔 같은 것들을 좀 잘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항상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꼰대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분 정도 꼭 참고 들어주시고, 제가 그 어떻게 하면은 제가 전에 어떤 그 선배님한테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만약에 그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고 싶으면 결국은 본인이 가는 수밖에 없다. 본인이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등반을 해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그런 경험담을 들어본 사람하고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그런 문제를 당면을 했을 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여기 촬영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컴퓨터 칩에 들어가는 그 직접 회로 기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이 지금 없다면 우리 삶이 어땠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많이 바꿔놓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은 굉장히 큰 기술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의 시점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1947년도에 그 벨 연구소에서 제가 사실 벨 연구소에서 몇 년 근무를 했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연구실이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예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보면은 이분들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화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얘가 트래블을 하다가 시그널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중간에 증폭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엔 진공관으로 증폭기를 만들었었는데 이 벨랩에서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거를 solid state, 다시 말하면 진공으로 하지 말고 고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거기 세 분의 물리학자들이 이 트랜지스터라는 디바이스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원조 트랜지스터의 모양인데 이걸 보면 굉장히 디바이스가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입니다. 여기 가운데 플라스틱 세모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금박으로 이렇게 전극을 만들고 그 금박 사이를 이 면도날로 이렇게 갭을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게르마늄, 저메니엄이라는 이 반도체에다가 찍어가지고 이 증폭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scientific discovery죠. 이거는 과학의 발명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반도체 물리라는 기본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던 현상을 잘 활용을 해서 디바이스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변혁은 이 잭 킬비랑 로버트 노이스라고 이 두 분이 50년대 후반에 개발을 한 기술입니다. 이거 반도체를 여기서 보면은 이 재밌는 현상은 이 반도체 처음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는 이 스프링,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정말 페이퍼 클립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루디멘터리하게 데몬스트레이션 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릴라이블하게 그러니까 릴라이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다음의 단계는 이분들이 직접 회로 기술이라는 걸 발명합니다. 직접 회로 기술이라는 거는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저항, 전선 이런 것들을 작은 기판이라고 하면 이제 납작한 이 판때기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 회로들을 같이 한꺼번에 인테그레이트해서 직접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원시적으로 생겼는데 이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가 견저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소자들을 한꺼번에 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컨셉트로 훨씬 더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된다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이후에 다시 한 12년 정도가 지난 70년대 초반에 인텔에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거를 전자 계산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직접 회로 기술이 정말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매년 18개월마다 트랜지스터의 밀도가 2배로 증가를 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현재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술적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김영기 교수님 해주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curiosity base에서 새로운 과학 사이언스를 발견해 나가는 discovery process phase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뭔가 새로운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서 이 널리지, 과학이 발견한 널리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변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이런 기술이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기술적인 가치가 창출이 되고 경제 성장 동력이 되면서 기술이 무한히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광통신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기반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뭐 구글 서치를 하면은 이 데이터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로 가서 걔네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핸드폰으로 돌려주게 되죠. 그러려면 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 이 광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은 이 전반사라는 19세기의 사람들이 발견한 과학 현상이 됩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이런 거북이의 이 그림 같은 거 보면 이 물 표면에서 그 거북이의 모습이 반사돼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빛이 그 density,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향할 때 빛이 이렇게 갇히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1965년도에 이 카오하고 허카메라는 두 분이 이거를 광섬유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 갇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로 이렇게 섬유를 만들어서 빛을 안에다 쬐어주면 그 빛이 유리 안에 갇혀서 계속 그 프로파게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해 러스, 다시 말하면 그 빛이 감쇄를 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광통신에 기반이 되고,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전혀 그 큰 그 비용 없이 인포메이션을 빨리 전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그 capacity, 그 용량과 가격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이 글로벌 통신이 거의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과학적인 발견이 필요하고, 이 과학적인 지식을 그 뭔가 이 breakthrough 테크놀로지로 개발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것들이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그 산업의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에 우리가 사실 컴퓨터랑 인터넷, 핸드폰이랑 인터넷이 없으면 우리 삶이 지금 굉장히 답답한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그 기술이 어떻게 우리 그 새로운 과학에 기반해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성장에 원동력이 되고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데는 뭔가 상용화, 다시 말하면 그 커머셜한 상용 밸류가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많은 사람의 그 삶을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 그래서 중첩 현상, 간섭 현상,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얽힘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새로운 그 과학의 지식으로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고양이가 뭐 죽은 고양이랑 산 고양이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원자 두 개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서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20세기 초반에는 사이언티픽 큐리어시티였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그 검증이 다 지났고 굉장히 그 확고한 지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동안에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만든다거나 센서를 만든다거나 통신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적 회로나 파이버를 그 개발할 정도의 브레이크스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이 만약에 그 성공적으로 돼서 이것들이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를 우리 생활 속에서 딜리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큰 그 오퍼튜니티가 미래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학적인 발견을 어떻게 하면 이 테크놀로지컬 브레이크스루로 그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앞으로 어떻게 언폴드가 될지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굉장히 초기에 우리가 과학의 그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초창기의 기술로 전환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기회라는 거, opportunity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쓰니까 그럼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기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핸드폰이 없는 세상,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까 김현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이미지네이션, 그 다음에 우리의 상상력, 그 다음에 창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기회를 이미지는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enabling technology, breakthrough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처음에는 요걸 하면 브레이크스루가 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미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바탕한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김현기 교수님께서도 어떤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비전도 어떤 문제를 우리가 태클했을 때 임팩트가 가장 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좀 폰트가 좀 깨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란 걸 처음 만들고 나왔을 때도 아무도 스티브 잡스한테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커스터머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보기에 내가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사람들한테 제공하면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서 굉장히 새로운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지네이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면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술이 어떻게 언폴드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게 없고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미래는 원래 불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 한 점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고 특히 저도 그랬지만 젊었을 때는 이게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장이 있을까? 뭐 무슨 일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을 가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먼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리스크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원래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패스를 택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 리스크를 몰랐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리스크가 없는 퓨처 패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그냥 원래 세상이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미래가 언서튼하고 리스크가 많이 있는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할 건지 그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부딪히다 보면 이거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를 빨리빨리 흡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면서 리스크를 매니지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지난 30년 정도의 커리어를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질문을 해보면 그 전문가가 뭐 과학적인 전문가가 됐건 뭐 비즈니스 전문가가 됐건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컴포터블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식의 지평이 있습니다. 지평이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젊었을 때 해준 말씀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전문가들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봐서 그분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연구할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닌 건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좀 이 기존의 그 지식의 지평을 넘어서는 그런 질문들에 포커스를 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일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는데 핵심은 그게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퍼스를 하다 보면 기존의 지평에서 넘어가는 기존의 지평을 뛰어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지평에 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 그동안에 사람들이 찾지 못한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양자 컴퓨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저희 지도 교수님을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 양자내성이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는 그건 과학적인 판타지다, 사이언티픽 판타지라고 말씀하셔서 지도 교수님께서 우리 교수님이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일할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쪽 분야에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길, 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필요한 에셋이 뭐냐? 우리가 어떤 그걸 가져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그 대학에 나오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수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신은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지식을 열심히 습득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할 수 있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내가 몰랐던 것들을 계속 그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conventional wisdom, 그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신 다음에 이제 치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동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어떻게 그 협업을 하는지 그런 건데 컬렉티브 너리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게 항상 우월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훨씬 더 많은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 보면 훨씬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는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베스트를 그 브링 아웃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랑 많이 일을 할수록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뭔가 모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의 그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에 90년대에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뭐 이메일이란 것도 없었고 인터넷이란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30년 안에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10년, 20년, 30년이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앞으로 30년을 경험을 하다 보면 또 세상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바뀌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가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퍼튜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uncertainty, change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같은 분들이랑 열심히 협업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자꾸 찾아가는 노력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정상 교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일련의 예를 들어 어떻게 과학적 발견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과학 기술자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김정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강연자 이진영 스탠포드 대학교에 계시는 이진영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저의 개인적인 소득 중에 하나는 이진영 교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유쾌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를 걸어 박수를 보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두 분 석학 교수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각자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공통적인 경험도 많을 것 같아요. 두 분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고요. 뭔가 미지의 세계를 갈 때는 가이던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해리 포터를 다시 봤습니다. 해리 포터 여러분 다 보셨어요? 안 본 사람? 네, 다 보신 것 같은데 해리 포터를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봤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프로페서 덤블도어가 해리가 프로페서 덤블도어한테 나는 사실은 원래 슬리더린에 배정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 소르팅 hat이 배정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리핀도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리핀도어에 보냈다. 나는 슬리더린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프로페서 덤블도어가 얘기해요. 너는 it is not our abilities that show what we truly are. It is our choices.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다른 성질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면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소사이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초이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는 게 특히 과학자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저의 이제 가이딩 프린시플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명제는 유클리드가 얘기했듯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있어서 문제 해결에는 역시 왕도가 없다. 뭔가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더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많고 아까 김정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리스크가 없는 길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면 돌파형으로 저는 주로 일을 하는데요. 많이들 얘기하죠. low hanging fruit이 뭔지를 찾아서 문제를 풀자. 근데 사실은 low hanging fruit 찾아다니면 과일 한 개도 못 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과일 따는 게 목표다 정하면 과일을 다 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아주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 뇌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어릴 때 제 생각 한 10살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겠는가. 10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에 뭔가 나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뭔가 세상에 내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이 정말 매력적이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때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진흥 정책으로 과학고등학교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던 남학생이 과학고를 간다고 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저만 붙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서 무슨 전공을 할까 할 때 엔지니어링이 되게 그때 뭐 통신기술 막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던 때고 여러 가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그 어프로치가 사고의 방법으로 되게 어트랙티브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내가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진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목표가 이제 사실 우리가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긴 하지만 목표가 뭔가 이렇게 통신을 좀 빠르게 하고 이런 거에는 제가 그렇게 패션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전자공학을 공부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대학원 진학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엔지니어니까 넓은 물에 나가서 아까 김정산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더
호라이즌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스탠퍼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가서 뭔가 연구를 학교를 다니는 데서 다니는 단계를 지나가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 내가 의학에 뭔가 사람들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의공학 분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도 사실은 하면서 그렇게 뭔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었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막 졸업할 때쯤에 제가 맏손녀라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저한테 늘 너는 꼭 커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던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정말 뇌질환은 다 disable 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disable 되는 거지 조금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반실불수가 되셔서 12년의 병상에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보다 보니까 뇌라는 것은 회로구나. 저는 전자공학자니까. 회로면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기술로 고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는 게 재활 치료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호라이즌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한테 이런 거 왜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해서 못하는가 보다 해서 제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으로 박사까지 다 끝마친 후에 사실은 교수가 돼서 임용이 된 후에 분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가지 않고 1년 동안 더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도전을 했더니 사실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죠. 도전을 해라, 융합 이런 것도 좋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Asian woman from another country고 또 이 전자공학자인데 무슨 뇌과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뭘 알아? 이러한 편견도 있고 그리고 아카데미아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컨서버티브합니다. 탑이 쌓여있는 것에 돌을 하나 더 얹어야 잘했다고 칭찬하지 새 탑을 쌓으면 무지하게 혼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것을 고민할 때는 늘 목표를 생각해 봤어요.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가치가 있는가? 그게 그냥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하게 사는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한 2배 이상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많은 일을 극복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NIH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저한테 제가 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도 다른 분야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리뷰를 해서 저한테 그 그랜트를 줬어요. 그래서 되게 감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조교수로 가려고 하고 있었던 때에 저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서 조교수로 가는 것을 뒤로 하고 일단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시작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모릅니다 누군지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심사해서 이런 연구는 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스탠퍼드의 바이오엑스라고 하는 그런 인스티튜트에 제 연구실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3층에 있는 게 저희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엑스라는 거는 바이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이 이름이 X인 이유는 바이오 엔지니어링인지 바이오 메디슨인지 바이오 피직스인지 서로 싸우다가 그냥 X로 하자라고 해서 X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분야는 뇌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 분야가 어떠한 다른 제가 가진 스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제가 풀고 싶은 문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뇌 건강인데 뇌 질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사실은 신문을 보시거나 여기저기 논문을 보면 다 치료한 것 같지만 한 개도 치료 못합니다. 이 대세를
꺾는 기술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뇌질환은 다 disability가 생기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를 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서 많은 기술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는 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부 차원의 투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업계에서도 치매 치료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명제하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싹 다 실패했습니다. 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1조 원 가까이 듭니다. 더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투자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뭐 조금 더 일찍 트라이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좀 컨트로버셜하게 2개의 약이 승인이 작년 올해 이렇게 났는데 별로 효과가 많지 않고 또 부작용이 아주 많아서 뭐 좀 컨트로버셜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렇게 제약을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디지털 테라피를 하자 하고 하지만 디지털 테라피로 치매 치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뇌에 전극을 꽂아서 전자약 같은 것으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전자공학자 입장에서는 아주 말이 돼요. 회로가 동작을 안 하는데 거기다가 시그널을 줘서 시그널을 바꿔주면 당연히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다가 뭘 꽂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해서 목표한 바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뇌 질환 치료의 목표인데 그럼 뇌의 기능을 어떻게 재느냐? 답은 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제가 찾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뇌질환을 우리가 체중을 조절할래도 체중을 재야 조절하는데 이렇게 아주 원디멘셔널한 간단한 파라미터도 재지 않으면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뇌질환을 뇌의 기능을 측정해서 뇌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럼 지금 state of the art 메서드가 무엇이냐? 설문지입니다. 지금 가서 뭐 MRI도 찍고 뭐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다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핸드폰을 설문지로 문제를 찾아내서 고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루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뇌의 안에 회로가 어떤 연결 상태로 서로 어떠한 통신을 해서 우리의 행동을 제너레이트 하는지를 알아내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의 의미는 그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같은 목표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뇌회로를 전자회로처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그 툴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게 질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해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컴퓨테이셔널리 모델링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떠한 방법론을 썼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여기에는 이 쥐가 특정한 종류의 신경세포 특히 파킨슨에 관계된 세포를 이렇게 건드렸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러한 쥐의 행동이 어떠한 누가 누구한테 통신을 해서 뇌 안에서 어떠한 통신의 결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내는 게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연구를 시작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genetically 특정한 세포들을 조절하고 이미징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가 어떻게 뇌 전체와 통신하는지를 알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다이어그램들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특히 파킨슨스 디지즈에서 두 가지의 컨플릭팅한 그 밸런싱을 맞추는 그런 서킷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랑 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의 트래픽을 알아내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뇌 영역 간의 통식을 보여주니까. 근데 이런 하이 레벨에서 뇌는 뇌 전체가 통신을 해서 비헤이비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belief와는 달리 그렇게 한 가지 영역이 많은 것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이 그러한 액티비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뇌 전체와 통신을 해서 비헤이비어를 만들기 때문에 전체 컨텍스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킷들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니 전체 프리웨이의 트래픽 양 정도가 아니라
각 뉴런들이 어떻게 통신하는지 싱글 뉴런 스파이킹 레벨로 그런 것들을 모델링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렇게 모델링이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나서는 뇌에서 직접 전극을 꽂아서 0101의 신호를 보내는 회로가 하는 시그널링을 디지털 트윈에서 모델링에도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모델링이 가능하게 되고 나니까 이 회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therapeutic intervention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어떠한 미래가 생산되는지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실험들인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리 다 시뮬레이션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넘어서서 이제 제약회사들에서 열심히 포커스했던 뇌 안에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런 덩어리들이 그러면 뇌 기능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궁금한 거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뇌의 각 스테이지별로 질환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뇌 안에 단백질들이 움직이는지 또 이미징을 해서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그것들이 예상되는 것과 아웃풋이 맞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니까 어떠한 제네틱 컴포넌트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알고 싶었던 거는 펀더멘탈하게 그러면 뇌의 기능이 단백질 덩어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희가 이거를 실험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결과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이거는 뇌의 기능의 맵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뇌에 있는 단백질의 그런 기능으로 인한 단백질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단백질이 기능이 떨어지는 곳에는 단백질이 늘어나고 기능이 올라가는 곳에서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능과 뇌 안에 있는 단백질 간의 상관관계가 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논문은 그냥 과정에서 필요해서 쓴 거고, 이런 솔루션을 딜리버리 하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엘비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비주얼라이제이션, 뇌의 회로를 라이브로 보여주면서 치료하자라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엘비스에서 뉴로매치라는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그게 만들어서 하는 일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실제로 환자의 데이터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블라인드하게 어디다 뭘 전극을 꽂아서 500밀리언을 줘서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네 이런 거 하지 말고 뇌 GPS를 가지고 어디에 어떤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로매치 테크놀로지는 많은 매뉴얼한 작업도 다 AI로 해주고 4디멘셔널하게 브레인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전부 다 웹 베이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쓸 수 있고요. 뇌신경 질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숫자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의사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optimize 트리트먼트를 지금까지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어떠셨나요? 3주 후에 봅시다. 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optimize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요. 잠깐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뉴로매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다 인티그레이트 돼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매치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 웹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웹페이지를 통해서 환자 앤더슨에 관한 정보를 보고 싶다. 지금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렬을 해서 서치를 해서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longitudinal한 변화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각종 우리가 뇌에서 기능을 측정할 때 언제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매뉴얼하게 보지 않고 머신 러닝을 통해서 다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 찾아줍니다. 다 찾은 다음에는 그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네트워크는 이 질환에서 환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 ROI도 다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이나믹한 변화를 액티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시대였다면 볼 수 있는 시대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왔는데 스마트폰이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앱을 만들고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이 액셀러레이트 시켰듯이 사실은 이러한 뇌에 관한 회로를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가 있는 시대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간질, 치매, 수면, 파킨슨, 어티즘에 관한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뇌 질환에 관한 것들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엘비스라는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서울과 대구에 지사가 있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은 이제 테라피틱스 개발도 시작했고 뭔가 하이 트루풋으로 환자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툴들을 각 개인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슈런스를 하는 분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매뉴얼로 이루어져서 엄청난 커스트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였던 일들을 이코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없는 리모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데이터를 올리면 그걸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쉽게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 지금은 정말 대형 병원에 선진국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가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다른 작은 클리닉이나 프라이빗 프랙티스에서도 정보를 줘서 그런 빅 호스피털과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는 테라피틱 옵션들을 정확하게 이발리에이트하고 어떠한 아웃컴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예측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발견의 시대였다면 디자인의 시대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여러 학생들에게 제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빠른 변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학생 여러분 생각 있으신가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빠른 변화가 있는 시대에는 저는 가치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어떠한 초이스를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프로페서 덤블도어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 시대가 온 만큼 더욱더 빠른 결정을 요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중요한 가치관을 내가 정립해 있으면 사실은 각 결정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결정을 빨리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 늘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그러한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중요하게는 인테그리티가 있어야겠죠. honest하고 loyal하고 그런 다 좋은 퀄리티들이 인테그리티의 일부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똑똑해도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이 있어서 전 못 갑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장애물이 나타나면 뚫고 갈까요? 땅굴을 팔까요? 넘어갈까요? 돌아갈까요?를 고민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배워가는 상황인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의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학기술을 여러분들이 모두 하시는 분들인데 과학자는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responsi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이 너무나 세고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금 그 기술로 인한 선택을 과학자들이 많은 부분 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술을 만들고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할 수 있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는 콜라보레이티브 팀으로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고마우면 또 안 도와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언제나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더 안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나왔을 때 나는 원래 이렇게 하기로 생각했지만 저런 걸 보니까 저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선택으로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저의 선택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가 있었을 때 그거를 듣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하는지, 그러면 나의 선택은, 그렇지만 나의 선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다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이해한 후에 그거에 베이스에서 디시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어치브 하신 분들 중에 나는 이제 이 정도의 위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 더 이상 발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험벌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험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나보고 이런 거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할 때 각자 개인에게도 더 많은 리워드가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더 이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장애물을 만나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리도 까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 힘든 세상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나는 굉장히 이렇게 클로즈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그것 또한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발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마인드를 오픈하게 가지고 인류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커리어 어드바이스를 할 때 얘기하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자기가 패셔넷 할 수 있고 좋아하면서도,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면서 잘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문제를 찾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치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빠른 결정도 할 수 있고 또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Path of Strongest Resistance를 갔다고 했는데 펀더멘탈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레지스턴스가 큽니다. 그런 거를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이 말씀이 저는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Success, 성공, 교수님 성공하셨잖아요. 이런 성공은 끝이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어치브한 것은 끝이 아니고, 또 내가 설사 좀 넘어졌더라도 일어나면 끝이 아닙니다. 안 죽으면 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뇌질환, 아까 핸드폰이 없는 이런 정말 그런 시대에 태어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정보통신의 혁명 속에서 살아가듯이, 지금은 뇌질환 걸리면 불구로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영 교수님께서는 이때까지 걸어오신 길, 그리고 아직은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만드셨던 많은 선택, 그로 인한
효과 또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중학교 때 마음에 두고 있던 남학생을 따라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이 지금의 이렇게 유능한 교수님을 만드는 데 조금은 기여를 한 듯 보이니 얼굴도 모르는 그분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분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고요. 이 세 분 석학들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하자면 내가 만들어가는 나, 내가 변화시키는 나, 내가 선택하는 나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세 문장이네요. 세 가지 문장은 얼핏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체는 나라는 어쩌면 진부한 듯 하지만 이루기에 결코 쉽지 않은 그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누어 보기 위해 세 분 석학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부분으로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이라는 딱딱한 말보다는 대화와 토론 조금 부드럽게 또 이 전체 행사의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한 모습보다는 여러분들 앉으시는 자세부터 편히 앉으시고요.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도 주최 측에서 시나리오를 주셨습니다마는 자, 정말 내가 1번으로 질문하고 싶다. 손 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김선미라고 하고요. 이제 막 어시스터 프로페서로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앉아 있는 동안 가슴이 막 이렇게 웅장해지는 순간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얼마 안 됐지만 매번 마주하는 게 팀을 이제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입장에서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해 나가실 때 그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평소에 해 나가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모두 세 문장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리더십을 강의하는 데 가서 diversity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팀을 네가 새로 끓이면 diversity가 정말 좋은 거냐, 어떤 거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때 방금 질문하신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diversity는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을 때는 훨씬 더 disruptive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diversity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조교실 때 그 얘기를 해준 분이 없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핵심을 맞춰서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 지도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스님들이 그 자기 제자들 보고 이렇게 참선을 하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승님이 머리를 탁 때리면 깨달음이 팍 오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참 이게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거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보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트라이를 해보고 얼마나 많은 프러스트레이션이 쌓여서 오는지 그거에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한계를 느낄 때 그 안에 프레셔가 많이 빌드업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를 뚫어주면 얘가 확 클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런 프레셔가 빌드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제가 대학원 때
한 달, 두 달씩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너무 일이 안 돼서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 가지고 교수님을 만나러 가면 정말 한 10분 만에 딱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어떠니 딱 말씀해 주시면 정말 너무 후련한 감으로 막 엑사이트가 돼서 그 회의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쪽에서 입장을 해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커리지를 해주고 그 학생들이 가져온 거를 내용을 보고 어떻게 얘네들을 지도를 해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게 액티브하게 리액트를 해주는 게 이제 지도 교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챌린징한 문제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그 프러스트레이트가 어느 정도는 돼야 발전이 있는데 너무 프러스트레이트해서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 말씀 동의하니까 넘어가죠. 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이 있으시면. 사실은 여기 참석하고 있는 YGF, YPF 학생들이 미리 질문을 몇 개 보낸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과학자의 길에 들어설 결심을 하셨는지, 또 그래서 과학자로서의 지켜야 할 가치나 또 기본 태도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의 부분은 지금 강연을 통해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만 꼭 덧붙일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우리 다 커버를 해서 더 이상 할 건 없고 그 제 아버님이 그 붓글씨를 쓰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경천 애인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써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되게 자주 봐요. 그리고 항상 제 마음이 흔들 때마다 그런 걸 잘 보는데 그 여러분들 아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분도 계실지 몰라서 얘기를 하면은 경은 공경할 경이고 천은 하늘천이거든요. 그래서 경천이라는 말은 저한테는 제가 과학인이라서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존중하고 경이로움으로써 제가 그걸 자연의 법칙을 지금 찾는 게 제가 목적이니까 그게 나중에 사회에 잘 반영되겠지만 일단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의 그 법칙을 공경하는 게 경천이라고 생각하고 애인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을 찾은 과학자로서 기술인으로서 공학인으로서 뭐 어떤 거를 다 하든지 간에 그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사람을 다 존중하고 거기에 저는 다양성, 표현성도 다 첨부되고 그래서 그 내 말이 항상 저는 열심히 보고 저 자신을 채찍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진영 교수님께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 원칙을 가지고 결정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를 살다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커리어의 디시전 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공은 뭘 할 것인가 그것도 저는 3학년 막판에 좀 바꿨고 학부 졸업하고도 뭘 할지를 생각했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다음에 그 디시전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길로 많이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난 확실히 이런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미래의 uncertainty에 대해서 옵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디시전들 내려서 그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결정을 항상 내릴 때는 이게 좋은 결정인지 아닌 결정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결정을 잘못 내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결정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작은 차이로 결정들을 내리고 나서 거꾸로 돌아보면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는지 나쁜 결정이었는지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결정이었는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는 uncertain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가치, 이진영 교수 말씀하신 가치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오픈 마인드로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되는 거가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게 어떨까.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자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과학기술자이시죠?
과학의 길을 이미 가신 분들인 것 같은데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교수님들과 제가 결정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과학을 모르면 글을 못 쓰는 것과 비슷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결정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쉽다고 생각해요. 글 못 쓰고 세상을 살면 힘듭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신 건 되게 잘한 건데 제가 꼭 그 가운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두 분 말씀과도 관계가 깊은데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 과학자는 빌런입니다. 빌런. 많은 영화에 보면 빌런들이 과학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과학자들을 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기술을 만드는 입장에서 칼이 살인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요리를 하는데 쓰고 뭐 집 짓고 하는데 쓸지는 그 과학자가 많은 부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원자력이 핵폭탄이 될지 아니면 발전소에 쓸지 그런 것도 다 많은 부분 과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는 멋진 과학자가 되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혹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주역인 학생들이 써주신 질문이 지금 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텍스트 스피치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오늘 제가 이 질문지를 읽어드리는 텍스트 스피치 엔진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보내신 분들이 일어나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란 티셔츠 입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질문을 하나씩 시키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행사를 종료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재학 중인 학부생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제 본인 과학자로서 본인들이 연구하신 분야로 이제 회사를 창립하시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회사를 창립하시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또 그냥 아카데미에서 계속 연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기초과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졸업하고 이 벨 연구소에 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 어떻게 기술로 발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포지티브한 임팩트를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좀 하면서 저는 사실 과학자에서 약간 엔지니어, 기술자로 이 전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양자 컴퓨팅이나 이런 양자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학자들이 그런 탐구 정신을 가지고 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얻어내고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누군가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들이 더 널리 퍼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다음 스텝을 내리게 됐고요. 막상 그런 걸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의 패스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쉬운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고 난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이 좀 좋은 결실을 보고 실제로 포지티브 임팩트를 가질 때까지 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종류의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하든 나를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하는 게 적합하냐, 나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적합하냐를 나를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가지 그냥 커멘트고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저는
원래 문제 푸는 거를 하기 위해서 교수도 한 것이지 연구를 하려고 꼭 교수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뇌질환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사를 창업해서 할 수는 없고 이제 베이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가 됐던 거고 거기에서 결과를 뽑아서 이제는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겠다. 논문으로 내면 뇌질환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 것이고요. 언젠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교수하는 게 어렵냐, 뭐 사업을 하는 게 어렵냐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좀 더 많은 종합 예술입니다. 과학을 연구를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거는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 그래서 그렇기 100% 때문에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알고 배워서 성취해 나가는 게 재밌다라는 사람은 그걸 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재밌을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내가 잘하는 것에 포커스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큰 거대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많은 사람이 또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뭐 매니저 하는 것에부터 뭐 자금 따는 데서부터 아무튼 비슷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는 말씀이고 그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각자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PI도 사실은 뭐 연구비도 따야 되고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잘해야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네, 이 세션 바로 전에 세 분 석학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의 핵심은 아무래도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이미 이야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곁들여 너 자신도 알고 다른 많은 것도 알아야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요전에 한 질문에 대한 다른 퍼스펙티브. 저는 대학에 있질 않았습니다. 기업에서 45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출연연에 한 6년 있으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기업에 있으면서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매니지먼트 그런 생각 안 하고요. 급여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 전혀 안 하고요. 제가 그 하고 싶은 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다고 그럽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다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제가 그런데 이제 그 PhD 스튜던트나 혹은 그 Associate Professor, 뭐 포스닥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뭘 하느냐는 what you are passionate about. 그러니까 여기 말로 가슴 뜨거워지는 일을 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what you enjoy most. 그러면 시간이 그러니까 passionate하고 enjoy most 하니까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저기가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돈까지 받으면 더 좋죠. 그래서 첫 번째 what you are passionate about. 두 번째 what you enjoy most. 근데 세 번째 거기에 what you are good at까지 합치면 perfect.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의견이나 질문, 네. 저 학생, 마스크 한 학생 먼저.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퀸즐랜드 대학교 법과 생의학과 복수 전공 학생 한규리입니다. 제가 영어가 더 편해서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영어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So I noticed that this is the first World Congress of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I wanted to know, as you have all been working in your fields overseas as Koreans, I wanted to know the advantages or perhaps any challenges or any future wishes that you have for us fellow science students and scientists living overseas and
trying to make our pathways as Koreans. 제 개인적인 어려움은 언어가 제일 저는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예, 특히 이제 제는 조금 여기 계시는 분들 조금 더 구시대라서 영어의 그런 이 여러 가지 한국에서 배운 거는 너무 짧고 저도 많이 공부도 안 했고 이런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영어가 참 힘들고 영어 글을 잘 못하면은 자기 표현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주위에서 이제 인식이 아 얘는 뭐 둔하다든지 뭐 모른다 바보처럼 좀 그런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잘 하려고 힘듭니다. 아직까지 힘든데 거기에 참 많은 시간을 따로 보냈다기보다는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나 발표나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항상 연습도 잘 하고 그 슬라이드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이렇게 데코레이션 같은 거는 전혀 안 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썼고 어려움은 일단은 제가 일단 좀 작은 키에 좀 동양 언어도 좀 불편하고 이런 거니까 사람들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이런 식으로 처음 이니셜 그 임프레션을 잡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unconscious bias는 다 있으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제가 화내서 그렇게 고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설명을 좀 해가면서 자기 내 자신을 알려주는 거에 좀 노력을 좀 했어야 됐고 저는 주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 멘토, 멘티 이런 거를 참 중요시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항상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의논하고 싶거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새로운 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걸 좀 어드바이즈 해줄 그런 멘토님들을 제가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많이 또 오랫동안 그런 분들을 한 번에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항상 느낀다고 해서 항상 그 관계는 유지하고 돼서 그런 분들과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됐고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분들의 또 멘토 같은 그건 나이가 위에 낮이가 아니라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또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거고 해서 그런 걸 멘토 멘티는 서로 뮤추얼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 미국에서 에이시안 그 스타디를 한 게 이 아메리칸 아니죠. white man and woman, Hispanic man and woman, black man and woman, Asian man and woman 이런 거에서 얼마만큼 프로모션 이게 학계든 기관이든 정부 기관이든 그 프로모션 레이스를 보면은 에이시안 우먼이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에이시안 맨이 그 다음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게 그 전체적인 사회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이 또 그만큼 얼마만큼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공헌을 하는지 우리 조직에 그래서 서로 아직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걸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들이 그런 조언을 앞으로 차세대들한테 좋은 조언을 하고 그 또 시스템도 사회도 좀 바꾸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물어보셨죠? 코리안인 게 advantage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만나서 있는 이유는 코리안인 게 advantage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미국을 건너간 게 30년이 넘었는데 나이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하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의상 그다음에 그 사이언티픽 특히 테크니컬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의 의상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세대 저희 후세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코리안이라고 해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갖고 있었던 디스어드밴티지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들이 그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먼저 해서 앞서 나가면서 새로운 분야들을 갖고 개척해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코리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코리안들의 그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많은 크레딧을 주기 시작하면 그런 판도도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손 드셨던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얀 셔츠 입으신 분. 네. 네, 저는 대전에서 온 스타트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게 뭐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언을 좀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국회도 한번 가봤었고 그때 뭐 출연연을 대표해서 오신 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것 때문에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갔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사실 저도 많은 이런 포럼이나 이런 데를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국내외에서 오늘 같이 사실은 감명 깊었던 건 처음이고 세 분의 그 석학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너무나 좀 감동적이었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한번 반추를 해보게 됐었어요. 사실은 저도 문과를 나와서 사실은 공대로 다시 갔고 공대에서 제 전공을 제가 40대에 바꿨어요. 결국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또 과학 분야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언이 저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여러 각계층 뭐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그냥 과학인이면 다 참석할 수 있는 이 자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출연연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총장이라든가 이런 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회 리더이신 분들하고도 이게 세계 한인하고 국내에 있는 과학자 분들하고 이렇게 좀 모임을 가지셔서 정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게 뭐 질문하시는 이게 학생들 뭐 학부생도 있고 뭐 석박사 과정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목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옆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넘지만 저희가 지금 석학분들에게 좀 제언을 하면은 이렇게 좀 이런 종합적인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힘이 있으신 리더분들하고도 좀 지속적인 그런 모임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수용. 네. 옳으신 말씀. 네, 그러면 그 같은 테이블에 또 손을 드신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재학 중인 학부생 이지환이라고 하고 저는 그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푸시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막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도 교수님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학생들한테 던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워낙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면 시도한 것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안 됩니다. 안 돼서 이거 하다 보면 굉장히 프러스트레이션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참 동안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나름대로 내가 했던 일을 다 분석을 해서 정말 막혔을 때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좀 돌파구를 많이 마련해 주는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거는 한 가지 성공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99가지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운 전혀 솔루션이 발견되지 않은 문제를 대면했을 때 그 99가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한 가지를 해봤는데 그게 처음에 운이 좋아 된 사람하고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팅 에지 리서치 하다 보면 당연히 해보는 것 중에 안 되는 게
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내 능력을 키우는 그리고 내 그 인사이트를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변에 계신 뭐 동료들이나 그 지도 교수님이랑 소통을 계속하면서 그 돌파구를 계속 찾아가는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상 교수님이 왜 이렇게 훌륭하신가 했더니 지도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네,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대답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두 분 말씀에 덧붙이면 다 동의하고요. 그 어려운 문에 잘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경험을 있고 해도 안 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스텝백해서 조금 약간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걸 뭐 저는 잘 걷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약간 나갔다가 아니면 다른 거 좀 하다가 다른 문제 다른 뭐 일 하다가 다시 와서 봤을 때 좀 그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로 될 수 있으면 생각하면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안 될 때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 없이 그 여러 자기 동료들이나 뭐 한테 얘기를 하면 어떨 때는 얘기를 하다 보면 설명을 왜 내가 문제인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알게 돼요. 그만큼 누구한테 설명을 해준다는 건 자기가 또 다르게 이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푼 적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터치해봐라 저런 식으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방법 하나로는 되지 않고 앞서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이 5분 미만인데요. 제 경험상 이제부터 토론의 열기가 붙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까 먼저 앞 테이블에서 선생님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회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머리가 허연 그 이상한 친구가 돌아다니는데 그 친구가 우리 과총회 회장이에요. 내가 이제 그 친구라고 말한 이유는 저보다 한 10년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는 현재 과총안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한 20년 전에 졸업했는데 지금 새로운 이제 회장이 들어오셔서 좀 더 다른 형태의 어떤 과총을 만들고 싶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 과총을 회장을 지낸 분들인데 이분들은 엄숙하고 장엄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자랑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용기를 북돋고 그게 우리의 과학기술계의 과거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 과총 새로 머리가 허연 회장이 오니까 뭐 즐겁게 놀자. 과학기술도 좀 이제 근엄한 걸 벗어내고 좀 뭔가 소통을 젊은이들하고도 하고 다른 문화하고도 하고 다른 학문하고도 하자. 이런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워서 즐겁게 놀아요. 지금 놀고 다니는 것 같아. 지금도 이 방에 없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성숙한 상태로 변화한 이 과학기술계를 좀 더 다른 형태로 이제 선진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이제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처럼 흥분하고 과거처럼 뭔가 우리가 감동만을 너무 강요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세련되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전 세계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과학기술계가 이제 도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특히 2020년대 이후에 우리 과학기술계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과학기술계 선배들이 이끌어온 어떤 힘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제자들도 미국에 10여 명이 지금 대학 교수로 있는데 전 토목공학을 해요. 그분들도 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똑같은 질문을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기회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행사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약간 뭐 가려서 들어도 좋아요.
대통령이 1년에 2번 오는 케이스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우리는 신년 할애식이라고 그래서 신년에 과학기술자들이 다 모이면 대통령이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게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염에서 또 우리 김영기 교수님이 아까 경천애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애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고, 우리 또 이진영 박사가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삼성에서 도면을 훔쳐서 중국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린 모두가 의과대학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의 과학기술계는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왔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노인의 높아심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하나 남기면, 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어요. 조국이 있고, 과학은 보더라인이 없어요. 국경이 없습니다. 지식은 어디든지 넘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류애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중에 조그만 여백은 우리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과학기술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조금 넣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나이 많은 노인의, 이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 주책이라고 해도 좋고, 뭐 꼰대 기질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들의 용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미국은 UKC가 있어서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또 만날 수 있는 석학들,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유럽은 또 유럽 코리아 컨퍼런스가 이번 8월 14일부터 있으니까 유럽 각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뮌헨으로 오면 또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일본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호주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주니어, 시니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진짜 서로 간에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변화된 과충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오늘 이 모임에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우리 이진영 박사 같은 괴물이 탄생했다는 거죠. 즐겁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단어 하나로 쿡쿡 찔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런 괴물이 나타났다는 게 한국과학기술계에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기 김영기 박사님이나 김정석 박사님 우리는 모두 존경하죠. 존경하지만 루틴한 존경도 있고 이렇게 깜짝 쇼를 하는 존경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공한 선배들의 과학기술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우리는 존경을 표하고 자랑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원로로서의 식견과 고견과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뒷테이블에 질문하는 학생의 질문을 듣고요. 그 질문에 그 석학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또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을 더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왔고요.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강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솔직히 예술적인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좀 솔직하고 싶은데, 제가 대학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과학적인 관심이 좀 많아져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랑 공부하고 일하면서 가끔씩 느끼는 감정이 그 임포스터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그 학업적인 결과가 좋아도
가끔씩 다른 학생들은 이것도 대단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근데 나는 이것들은 모르는데 내가 이 자리에 맞나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수님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 아직도 이런 높은 포지션에 와셔서 아직도 약간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이런 임포스터 신드롬 감정을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은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오히려 또 그런 것이 우리를 또 더 많이 배우고 나가게 하는 그런 힘도 되는 것 같아서 꼭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김성 교수님, 이지현 교수님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감정 항상 있고 그런 그 마음 항상 있고 이거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에서 어떻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좀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감정 있는 거는 그 자연 현상이라고 사람은 다 그럴 것 같고 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더 앞으로 나가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런 감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감정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그 의지하고 내 패션을 평가하는지 그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교를 해서 나를 평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잘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 사회 저도 한국에서 이제 그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았지만 굉장히 그 유니파이드 매치를 갖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뭐고 그럼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다른 매출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식으로 이거를 포지티브한 오퍼튜니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랑 비교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자꾸 평가하는 생각은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결국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정말 찾아가는 과정이 달성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되고 조금 더 프로덕티브하게 자기의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고 모르는다는 겸손함이 없는 것은 학생이나 이미 학자가 된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사고에 전환을 해서 임포스터 신드롬이 아니라 나의 호기심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사실 소셜미디어나 이런 걸로 인한 악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는 것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배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변환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다른 한편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네, 그래서 네? 세 문장이 넘어가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모르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가기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분 교수님들 중에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없으면 있으신 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 문장 이내로. 아까 질문과 관계 있는데요. 여러분, 한인인 게 너무나 부럽고 나도 한인이고 싶다라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네, 이 전체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이번 세션의 끝까지 열정과 정열을 잃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만나 더 깊고 풍부한 많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